저 우물을 사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마을이 살아납니다. 30년 동안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던 우물. 사람들은 그것을 저주받은 땅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어가던 한 아이가 믿을 수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안에 아직 물이 살아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선택 하나가 묻혀있던 진실과 탐욕으로 봉인된 세상을 통째로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조선의 한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때는 조선 후기 하늘도 땅도 모두 등을 돌린 듯한 대기근의 시절이었습니다. 논바닥은 쩍쩍 갈라져 마치 누군가의 늙은 손등처럼 허옇게 들떠 있었고 산이라는 산에는 풀 한 포기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흙탕물을 끓여 마시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의 시절에 충청도 산골 깊숙이 자리한 작은 마을. 청열리에서 한 여인이 홀로 돌 우물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강월아. 남편을 잃은 지 3년이 되었고 약초 한 묶음을 등에 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이 우물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도 없이 그저 타들어가는 입술을 꼭 깨물며 메마른 우물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30년째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 우물을.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밤 그 죽어있던 우물 속에서 쿠르릉 무언가 깊고 낮은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고요한 밤에 우물이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이 품고 있던 것은 물만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의 세월 동안 단단하게 눌려있던 죄악과 진실이 함께 터져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마른 우물 하나가 품고 있던 조선 최대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을 세상에 끄집어낸 한 여인과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편안히 앉으셔서 들어보시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청열리라는 이름은 말입니다. 맑은 샘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한때는 정말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자리한 돌 우물에서 사시사철 맑고 달콤한 물이 솟아올랐고 그 물로 농사를 짓고 그 물로 밥을 지었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이 청열리 처자들이 피부가 좋은 것도 다 그 물 때문이라 했을 정도였으니 그 우물이 마을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겠습니까? 그런 청열리에 강월하가 시집을 온 것은 그녀 나이 18배 봄이었습니다. 남편 박성재는 마을에서 내로라 하는 성실한 농부였는데 웃음이 해프고 마음이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부부는 가난하였으나 행복하였습니다. 작은 텃밭에서 콩을 키우고 뒷산에서 약초를 캐어 장에 내다 팔면서 조그만 2칸짜리 초가집을 보금자리 삼아 살았습니다. 월화가 특히 기억하는 것은 아침마다 남편이 우물가에 나가 두레박을 내리며 부르던 콧노래였습니다. 에헤 에헤야. 낮고 굵은 목소리로 흥얼거리며 물을 길어오던 그 모습이 월화의 평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월화가 시집 온 지 꼭 3년이 되던 해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물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뭄 탓이려니 했습니다. 그 해 봄이 유난히 건조하였으니까요. 그러나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되어도 우물물은 차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이 우물은 가뭄에도 마른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 해봄 우물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두레박을 내려도 돌아오는 것은 텅 빈 두레박과 삐걱이는 밧줄 소리뿐이었습니다. 마을에는 금세 소문이 퍼졌습니다. 우물에 귀신이 들었다더라. 지난 겨울에 마을 어귀에서 죽은 거지가 있었는데 그 원귀가 우물을 막았다더라. 아니요, 마을에 죄 지은 사람이 생겨서 하늘이 벌을 주시는 거요.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었으나 누구도 진짜 이유를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마을에서 딱 하나, 최덕중 혼자였으니까요. 강월화는 그 무렵 첫 아이를 베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성재는 마른 우물 걱정에 밤잠을 설쳐가며 날마다 산 너머 개울로 물을 기르러 다녔습니다. 편도로 1시간이 넘는 험한 산길을. 그러나 월화는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곁에 있는 한 무엇이든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월화의 마음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우물이 마른 지 2년이 지나고 청열리에는 두 번째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대기근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논바닥은 깨진 옹기처럼 갈라졌고 심어놓은 벽시는 싹도 트지 못한 채 흙 속에서 말라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눈앞에 두고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 무력함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청열리의 사람들은 그 지옥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박성재는 아내와 뱃속 아이를 살리기 위해 산을 헤맸습니다. 칡뿌리를 캐고 솔잎을 뜯고 도토리를 주워 모았습니다. 나무 껍질 같이 거칠어진 두 손으로 매일같이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물녘 박성재는 산빛 아래서 발을 헛디뎌 굴렀습니다. 가파른 절벽에서 30척 아래로.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발견하였을 때 박성재는 이미 숨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들것에 실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붙들고 만삭의 월화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여보, 눈을 떠요. 눈을 뜨란 말이에요. 그러나 박성재는 눈을 뜨지 못하였습니다. 싸늘해져가는 남편의 손을 잡은 채 월화는 그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 남편이 숨을 거두는 것과 동시에 월화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도 이 세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가뭄에 제대로 먹지 못한 어미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는 이래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남편을 잃고 아이를 잃은 여인. 강월화는 그 아픔을 어떻게 견뎌냈겠습니까? 그 서러움을 어떻게 삼켰겠습니까? 월화는 21살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홀로 남은 빈집 안에서 그녀가 매달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살아야 한다는 그 벼랑 끝의 의지뿐이었습니다. 월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남편이 가르쳐준 약초 지식을 미천 삼아 날이 밝으면 산에 오르고 날이 저물면 약초를 다듬어 묶었습니다. 손끝이 터지고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하였습니다. 장날이면 장터에 약초 묶음을 내다 팔아 겨우 쌀 몇 톱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월화의 하루였습니다. 그것이 월화의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월화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한 가지 습관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마을 어귀의 마른 우물가에 나가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인 남편 죽고 정신이 나간 것 아닌가? 마른 우물 앞에서 뭘 한다는 건가? 귀신이 불러서 가는 것 아닐까?
그러나 월화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우물 앞에서 남편을 생각하였습니다. 남편이 두레박을 내리며 부르던 콧노래를 생각하였습니다. 성재 씨, 이 우물에 다시 물이 차오르면 나 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월화의 기도였습니다. 이제 이야기에 등장하는 악인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청열리에는 최덕중이라는 지주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행사에 쌀을 내놓고 어려운 집에 곡식을 꿔주며 내 청열리 발전을 위해 이 몸 바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마을 어른들은 그를 가리켜 덕 있는 지주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여러분, 덕 있는 사람이 왜 밤중에 몰래 우물가에 나와 귀를 기울이고 있겠습니까? 덕 있는 사람이 왜 우물 주변 땅을 조금씩 사들이고 있겠습니까? 최덕중의 집안은 3대째 청열리에서 가장 큰 땅을 소유한 지주 가문이었습니다. 그의 조부 때부터 이 마을에서 소작료를 거두어 왔는데 최덕중은 대를 이으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것을 원하였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였습니다. 탐욕이란 원래 그런 것이지요.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구멍이 생기는 것이 탐욕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최덕중이 우물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것은 그의 나이 40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 해 그는 우연히 오래된 문서 하나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조정에서 파견된 수맥관원 윤재학이 작성한 비밀 보고서였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충청도 청열리 마을 중앙 우물 아래 깊이 40척 지점에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 수맥이 흐르며 그 수맥의 북쪽 끝에는 상당량의 사금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금이었습니다. 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최덕중의 눈에 보인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의 갈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굶주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번쩍이는 금빛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맥이 흐르는 한,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는 한, 그 아래의 금맥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물길을 막으면 됩니다. 수맥을 끊으면 됩니다. 우물을 죽이면 됩니다. 최덕중은 조용히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그는 수맥 보고서를 작성한 관원 윤재학을 제거하기로 하였습니다. 윤재학은 당시 조정에서 수맥과 지지를 담당하는 최고의 관원이었는데 최덕중은 그에게 영모의 누명을 씌웠습니다. 당시는 조선 후기 정치 붕당 싸움이 극에 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최덕중은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윤재학이 특정 당파와 내통하였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 조정에 올렸습니다. 윤재학은 변명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처형당하였습니다. 그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의 이름은 역적의 명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덕중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우물을 막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는 밤중에 몰래 사람을 시켜 우물 아래 특정 지점에 거대한 돌을 끼워 넣었습니다. 수맥이 흐르는 통로를 돌과 진흙으로 촘촘히 막아버린 것입니다. 서서히 천천히 우물물은 줄어들었고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다 느낄 즈음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물이 완전히 마른 후 최덕중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거 필시 하늘의 뜻이 있는 게야. 우물이 마른 것은 수맥이 끊겼다는 것이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소? 내가 장터까지 물을 길어오는 수레를 운영할 테니
마을 분들은 소정의 요금을 내고 물을 받아 쓰시오. 물을 팔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의 갈증으로 돈을 벌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최덕중이 파는 물을 사지 않으면 산 너머 개울까지 왕복 2시간 넘는 길을 걸어야 하였으니까요. 그렇게 최덕중은 물을 무기로 삼아 마을을 소나기에 쥐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라 믿었던 것이 알고 보니 한 사람의 탐욕이 만들어낸 재앙이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 탐욕은 30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채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최덕중이 더욱 얄미운 것은 그가 그 30년 동안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기근이 심해질수록 더 너그러운 척 행동하였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내가 마을을 버리고 어디 가겠소. 내 재산 털어서라도 이 마을은 내가 지킨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 몇 되씩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곡식은 사실 마을 사람들이 낸 물값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기 돈으로 베푸는 척 남의 돈으로 인심을 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최덕중이었습니다. 강월화가 남편을 잃고 12번째 겨울을 맞이하던 해였습니다. 그녀는 33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는 이미 흰 것이 드문드문 섞이기 시작하였고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은 촛불처럼 깊고 조용한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겨울 초입 마을 어귀에 한 아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12살 남짓의 사내 아이였는데 몸은 뼈만 남아 있었고 옷은 누더기가 되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거지 아이인가?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 저 아이까지 어떻게 챙기겠나? 기근의 시절에 남의 아이를 돌볼 여력이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이 한계에 몰리면 가장 먼저 타인에 대한 시선을 닫게 되니까요. 그러나 월화는 달랐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던 길에 아이를 발견한 월화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파랗게 질린 입술, 깊이 꺼진 눈두덩. 그러나 그 눈 안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월화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름이 뭐냐? 아이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하진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왔니? 한양에서 왔습니다. 한양에서 충청도 산골까지. 이 어린 것이 그 먼 길을 혼자 걸어왔다는 말이었습니까? 월화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번쩍 업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월화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가마솥에 물을 올리고 조금 남아있던 쌀을 털어 죽을 끓였습니다. 죽 한 그릇이 다 없어지면 뼈만 남을 것 같은 저 아이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하면서도 월화는 계속 저었습니다. 솥을 저었습니다. 아이는 죽을 먹고 이틀을 내리 잠만 잤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아이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월화의 얼굴이 들어왔을 때 아이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저는 이야기를 잠시 멈추어야겠습니다. 강월화는 그 순간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30살이 넘도록 자식 하나 품에 안아보지 못한 여인에게 이 낯선 아이가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월화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이불 밖으로 나가 마당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에게 말하였습니다. 성재 씨, 아이가 왔어요. 우리 집에 아이가 왔어요. 그렇게 윤아지는 강월화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월화는 아이를 잠시 묵혀두었다가 한양으로 돌려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지나도 아이를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회복되자 하진은 빠르게 일을 배웠습니다. 월화를 따라 산에 오르고 약초를 캐고 장에 가서 물건을 파는 것을 도왔습니다. 게다가 이상하리만큼 눈치가 빠르고 손이 부지런하여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진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마른 우물 앞에 서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고개를 약간 틀어 마치 무언가를 듣는 것처럼 집중하는 그 모습이 월화는 처음에는 신기하다 생각하였습니다. 하진아, 거기서 뭘 하니? 하진은 눈을 뜨며 조심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소리가 나요, 어머니. 소리? 무슨 소리? 물소리요. 저 아래 깊은 데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나요. 월화는 그 말을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아이가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 물에 대한 집착이 생긴 것이려니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진은 날마다 우물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날은 눈을 빛내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막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흐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월화의 가슴 한편이 이유도 없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진이 청열리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마을에는 또 한 번의 혹독한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기근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고 최덕중의 물값은 해마다 조금씩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불평하면서도 최덕중의 눈치를 보느라 대놓고 따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새벽이었습니다. 하진이 월화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어머니, 빨리 일어나세요. 왜, 무슨 일이야? 우물이요. 우물에서 소리가 엄청 크게 나요. 지금 가야 해요. 월화는 반신반의하며 하진을 따라 우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월화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우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낮고 묵직한 울림. 마치 땅속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숨을 쉬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하진아, 내가 우물에 내려갈 수 있겠니?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내려갈게요. 월화는 밧줄을 찾아왔습니다. 튼튼한 산밧줄에 하진을 묶어 천천히 내려보냈습니다. 하진아, 괜찮니? 네, 여기 돌이 끼어 있어요. 엄청 큰 돌이요. 하진은 우물 속에서 무언가를 두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탁탁탁탁. 돌이 조금씩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콸. 갑자기 월화의 발밑이 울렸습니다. 우물 안에서 거대한 물소리가 터져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올려주세요. 월화는 있는 힘껏 밧줄을 당겼습니다. 하진이 올라오는 것과 거의 동시에 우물에서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여러분, 30년 만에 청열리의 우물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느다란 실줄기처럼 그러다가 손가락만 하게, 그러다가 팔뚝만 하게. 마침내 우물 위로 물이 넘쳐 흘러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월화는 그 물을 두 손으로 받아 얼굴에 적셨습니다. 차갑고 맑고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성재 씨, 물이 났어요. 우물에 물이 났어요. 하진도 그 옆에서 물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새벽잠을 깬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우물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물이 넘쳐 흐르는 우물을 보자 처음에는 믿지 못하여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기쁨의 함성이 터졌습니다. 할머니들은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습니다. 아이들은 물가에 뛰어들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른 우물 앞에서 30년 동안 쌓였던 한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우물 안에서 하진이 무언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돌에 끼어있던 기름 먹인 천에 쌓인 꾸러미였습니다. 천을 조심스럽게 풀자 안에는 돌돌 말린 양피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월화가 그것을 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정교한 선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청열리 일대의 지형도였는데 우물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나간 선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 한편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청열리 수맥조사도 조선 순조 12년 수맥관원 윤제학 작성 본 수맥 우물 아래 40척 지점에서 시작하여 동북방으로 3리에 걸쳐 흐르며 이를 막을 시 인근 3개 마을의 수맥이 모두 고갈될 것임. 또한 본 문서와 함께 제출하는 상소에 기재한 바 이 수맥 아래 금맥이 있다 하여 이를 탐하는 자가 있으니 조정의 조사를 간청하는 바이다. 윤제학이었습니다. 하진의 조부 윤제학이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하진이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월화가 물었습니다. 하진아, 이 사람을 아니? 윤제학이라는 사람. 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차오른 채로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저의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저는 목이 메어집니다. 13살의 아이가 한양에서 충청도까지 혼자 걸어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굶어 죽어가면서도 청열리를 찾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물 앞에서 날마다 귀를 기울였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할아버지의 누명을 씻기 위한 어린 손자의 처절한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하진이 말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우물 아래 수맥 지도와 상소문을 숨겨두셨다고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한테 말씀하셨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반드시 이 우물을 찾아가서 그것을 꺼내오라고. 그래야 할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진다고. 월화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진아, 잘했다. 내가 해냈구나. 지도와 상소문이 세상에 드러나자 사태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월화는 마을에서 가장 글을 잘 아는 훈장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문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관하에 고발하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훈장 어른은 문서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얼굴빛이 하얗게 변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조정까지 올라가야 할 문건이야. 첫 번째 고발은 읍내 관하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리 쉽게 바뀌겠습니까? 관아의 아전 중에는 최덕중과 오랜 세월 친분을 쌓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월화의 고발을 접수하는 척하면서 최덕중에게 몰래 알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최덕중은 당장 월화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너그러운 웃음 대신 싸늘하고 날카로운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강월하 씨, 내가 어제 들으니 관아에 무언가 고발을 했다더군.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소? 월화는 뒷짐을 지고 똑바로 최덕중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물에서 나온 것들이 있어서요. 30년 전에 누군가 숨겨놓은 것들이요. 최덕중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금세 표정을 바로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강씨, 내가 솔직히 말하리다. 그 문서는 신빙성이 없소. 억울하게 죽은 역적의 손자가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꾸며낸 이야기로 볼 수 있지 않겠소?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강씨 당신이 오히려 영모죄에 연루될 수 있소. 위협이었습니다. 영모죄. 조선시대에 그 이상의 공포는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술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영모 이야기까지 나왔다는데 우리까지 연루되는 것 아닐까? 괜히 건드렸다가 온 마을이 화를 입는 것 아닌가? 강월하가 너무 나선 것 아닌가? 두려움이 다시 사람들의 입을 닫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강월화라는 여인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월화는 최덕중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30년을 겁쟁이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죽을 때도 아이가 죽을 때도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주 어른. 월화의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번만큼은 겁쟁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문서에 적힌 것이 진실이라면 그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미 우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덕중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나가면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후회하게 될 것이요. 그 밤 최덕중은 자신의 패거리를 불러 모아 월화의 집에서 문서를 빼앗아 오라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월화는 그 수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원본 문서는 이미 마을 훈장 어른의 집 벽장 안에 숨겨두었고 월화의 집에는 정교하게 베껴 쓴 사본만 있었습니다. 최덕중의 패거리는 빈손으로 돌아갔고 이 사실이 마을 전체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비로소 최덕중의 본색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 양반이 남의 집에 밤중에 사람을 보냈단 말인가? 문서를 빼앗으려 했다는 것은 그 문서 내용이 사실이라는 뜻 아닌가? 30년간 우리한테 물 팔아 돈 번 것이 다 이 사람 짓이었단 말인가? 분노의 불씨가 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훈장 어른이 직접 나서서 문서를 들고 한양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훈장 어른은 마침 어사대에 지인이 있었는데 그 지인을 통해 문서를 어사대에 제출하였습니다. 어사대는 즉각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모든 것이 빠르게 드러났습니다. 30년 전 윤제학을 모함하는 데 사용된 거짓 문서들, 우물 아래 인위적으로 끼워 넣은 돌과 진흙의 흔적 최덕중이 수십 년간 마을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걷어온 물값의 장부.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우물 아래 깊은 곳에서 발견된 금맥의 존재. 여러분, 탐욕이란 자신이 감추고 싶은 것을 결국 스스로 드러내고야 말더군요. 최덕중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금맥의 존재가 오히려 그의 범죄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 금맥을 독점하기 위해 수맥을 막았고 관원을 모함하였다. 모든 것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어사는 최덕중을 포박하여 한양으로 압송하였습니다.
최덕중이 포박되어 마을을 지나가는 날 청열리의 모든 사람들이 길 양편에 나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을 하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 짓눌려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그 광경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최덕중은 법정에서 모든 죄가 낱낱이 밝혀진 끝에 재산을 전부 몰수당하고 변방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조선 역사의 기록에 죄인으로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스스로 세우려 했던 명망이 스스로의 손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윤재학의 누명은 공식적으로 벗겨졌습니다. 역적의 명부에서 그의 이름이 지워지고 나라에 공을 세운 관원으로 다시 기록되었습니다. 하진은 한양의 법정에서 조부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 순간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절을 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그 후 청열리에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조정에서는 윤재학의 수맥 지도를 바탕으로 청열리 일대의 수맥을 완전히 복원하였습니다. 우물은 30년 전보다 더 풍성하게 물을 내뿜었고 그 물은 인근 3개 마을까지 나누어졌습니다. 금맥에서 나온 수익의 일부는 마을 공동기금으로 분배되어 청열리 사람들은 처음으로 나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강월화는 마을의 공식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조정에서 그녀의 공로를 인정하여 포상을 내렸는데 월화는 그 상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공동 우물 시설을 확충하는데 모두 내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청열리의 어머니. 윤아진은 조정의 특채를 받아 관직에 올랐습니다. 조부 윤재학이 이루지 못한 꿈을 손자가 이어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진은 관직에 나가기 전날 밤 강월화의 집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마을 어귀에서 그냥 죽었을 거예요. 월화는 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진 자신의 손으로. 내가 이 어미를 살린 것이다. 너 덕분에 이 어미가 살아갈 이유를 찾았으니까. 그 후 하진은 매년 봄이 되면 청열리를 찾아왔습니다. 우물가에 꽃을 놓고 월화와 함께 우물물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늘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기억하세요? 어머니가 죽을 끓여주셨잖아요. 기억하고 말고. 내가 죽 한 그릇 다 먹고 이틀을 잠만 잤잖니. 그때 그 죽 한 그릇이 저의 목숨이었어요. 여러분, 강월화는 평생에 걸쳐 단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선한 일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 죽어가는 아이에게 내민 죽 한 그릇이 30년의 억울함을 풀고 마른 우물에 물을 되돌리고 한 마을 전체를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최덕중이 그토록 손에 넣으려 했던 것, 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금은 결국 그의 것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월화가 나누어 준 것, 물이었습니다. 죽이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월화에게 가장 값진 것들로 돌아왔습니다. 탐욕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조차 얻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면 선한 손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바꿉니다. 죽은 우물을 살린 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묻혀있던 진실이었고 30년을 기다린 인내였고 죽어가는 아이에게 내민 한 그릇의 죽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고단하고 버겁게 느껴지는 날이 있으시지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혼자서 울고 싶은 날이 있으시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물이 30년 만에 물을 토해냈듯 세상은 결국 진실 앞에 무릎을 꿇고야 말더군요. 오늘 이야기 죽은 우물이 살아난 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